오후 4시의 햇살은 누런 장판지 위로 게으르게 번져 있었다. 지수는 부엌 식탁에 앉아 멸치똥을 떼고 있었다. 비릿한 바다 냄새가 손가락 끝에 진득하게 배었다. 20년을 해온 일이다. 멸치의 머리를 떼고 배를 갈라 검은 내장을 훑어내는 일. 그것은 지수에게 단순한 가사가 아니라 매일매일 가족이라는 이름의 생선을 다듬어 비린내를 지우는 의식과도 같았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다. 평소보다 이른 귀가였다. 남편 진우가 들어오자마자 거실의 공기가 결을 달리했다. 그에게선 땀 냄새와 섞인 낯선 시트러스 향이 났다. 은근하면서도 날카롭게 코를 찌르는 그 향기는 이 집의 낡은 가구 냄새와는 도무지 섞이지 못하고 겉돌았다. 그 순간 지수는 자신의 몸속에서 아주 작은 유리잔 하나가 바닥으로 떨어져 박살나는 소리를 들었다. 소리는 고요했으나 파편은 예리했다. 파편들은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가 장기 구석구석을 찔러댔다. 아, 저것은 나의 냄새가 아니구나. 20년 동안 남편의 몸에서 나던 정직한 채취, 낡은 와이셔츠의 풀기 어린 냄새, 가끔 마시고 오던 소주 냄새가 아니었다. 그것은 누군가의 매끄러운 손가락이 남편의 깃털을 매만진 흔적이었고, 지수가 결코 가질 수 없는 시간의 냄새였다. 그녀의 심장 아래쪽이 서늘하게 식어내렸다. 진우는 지수의 시선을 피하며 읍실로 향했다. 일찍 왔네? 해가 서쪽에서 떴나 봐. 지수가 멸치 대가리를 툭 떼어내며 던졌다. 회의가 일찍 끝났어. 피곤해. 좀 씻을게. 씻는다고 지워지나? 그 향수 냄새 말이야. 당신 취향, 언제부터 그렇게 가벼워졌니? 진우의 발걸음이 멈췄다. 화장실 문고리를 잡은 그의 손등에 힘줄이 돋았다. 무슨 소리야? 거래처 사람이랑 있다가 뵌 모양이지. 거래처 사람? 어느 거래처가 20몇 살짜리 여자의 살 냄새를 영업 전략으로 쓴다니? 거짓말도 좀 성의 있게 해. 내 지능에 대한 예의는 지키란 말이야. 지수는 알고 있었다. 이균열은 단순히 한 남자의 변심 때문만이 아님을. 이것은 그들이 변두리 단칸방에서 시작해 여기까지 올라오며 서로의 영혼을 담보 잡혔던 시절부터 예정된 것인지도 모른다. 지수가 친정 부모의 유산을 팔아 진우의 유학 자금을 대고 식당 주방에서 고무장갑을 끼고 보낸 그 긴 세월이 이제는 보상이 아닌 빚이 되어 진우를 짓누르고 있었을 것이다. 남편에게 아내 지수는 사랑하는 여인이 아니라 자신이 갚아야 할 거대한 채무 증서였을 터였다. 그리고 저 남자는 지금 그 무거운 채무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가장 가벼운 존재에게 투항한 것이다. 진우가 돌아서며 버럭 소리를 질렀다. 너 정말 왜 이래? 사람 숨 막히게. 지수는 찬물에 손을 헹구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움직임은 우아했으나 서늘했다. 숨이 막혀? 그럼 죽어야지. 숨 막히는데 왜 살아? 그녀가 천천히 남편에게 다가가 그의 넥타이를 거칠게 고쳐 잡았다. 당신이 지금 누리는 이 숨통. 내가 불어넣어 준 거야. 내가 거두면 넌 그 즉시 질식사야. 이 나쁜 놈아. 어디서 피해자 코스프레야? 대본이 너무 구리잖아. 욕실로 들어간 진우의 등 뒤로 물소리가 들려왔다. 지수는 다시 식탁에 앉았다. 손이 떨려 멸치를 잡을 수가 없었다. 화가 나는데 죽이고 싶게 미운데 한편으로는 저 남자의 비겁한 어깨가 안쓰러워 눈물이 울컥 솟았다. 우리는 어쩌다 이토록 서로에게 칼이 되었을까? 뜨겁게 사랑했던 적도 있었는데 그 기억조차 이제는 서로를 베는 흉기가 되었구나. 지수는 마른 세수를 했다. 창밖으로 어스름이 지고 있었다. 이제 겨우 첫 번째 소금이 뿌려진 참이었다. 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신다면 행운과 건강이 늘 함께할 거예요. 시청하고 계신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따뜻한 마음 전하겠습니다.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의 한파가 한반도를 훑고 지나가던 무렵이었다.
지수와 진우의 만남은 화려한 연애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처절한 결탁에 가까웠다. 몰락한 중산층의 딸이었던 지수는 대학 졸업장을 장롱 깊숙이 처박은 채 남대문 시장의 원당 가게에서 장부를 적었다. 진우는 고시촌의 눅눅한 습기 속에서 법전을 씹어삼키며 출세를 꿈꾸던 빈웅의 수제였다. 두 사람의 결합은 단순한 남녀의 만남을 넘어 서로의 결핍을 메워 거대한 운명의 유세를 지으려는 서사적 기틀이었다. 지수는 스스로가 진우라는 나무를 키워낼 비옥한 토양이 되기로 작정했고, 그것은 훗날 피할 수 없는 업보의 씨앗이 되었다. 봉천동 산동 내의 단칸방은 사계절 내내 눅눅한 곰팡이 냄새가 가시지 않았다. 지수의 손은 늘 부르터 있었다. 낮에는 시장 바닥에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밤에는 식당 주방에서 뜨거운 김을 쇠며 불판을 닦았다. 겨울이면 고무장갑 속으로 파고드는 얼음물에 손가락 끝이 감각을 잃어갔다. 퇴근길, 지수는 시장 구석에서 떠리로 파는 고등어 2마리를 검은 비닐봉지에 담아 가파른 계단을 올랐다. 연탄가스 냄새가 배어나는 방 안에서 진우는 낡은 스탠드 불빛의 의지에 글자를 삼키고 있었다. 지수가 부엌 내기 노릇을 하며 벌어온 돈은 진우의 고시 식권과 법학 서적, 그리고 그가 입을 번 듯한 양복 한 벌로 변했다. 흙탕물 튀는 현실이었으나 그들의 사랑은 그 속에서 핀 질긴 잡초처럼 생명력이 넘쳤다. 지수는 가끔 거울 속에 자신을 보며 생각했다. 나의 시간은 어디로 흘러가는가? 그녀의 청춘은 진우의 미래라는 거대한 구멍 속으로 한 방울씩 독독 떨어지고 있었다. 그것은 고통이라기보다 서서히 투명해지는 과정이었다. 그녀의 꿈, 그녀가 좋아하던 시집, 하얗던 손등의 살결이 진우의 성공이라는 재단 위에 받쳐지는 재물처럼 사라져갔다. 지수는 가끔 자신의 몸이 속이 텅 빈 나무통처럼 느껴졌다. 누군가 두드리면 텅 하고 맑고도 슬픈 소리가 날 것만 같은 상태. 그녀는 진우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 자신이 살아있음을 증명받고 싶어 하는 가냘픈 불꽃이었는지도 모른다. 너 이거 다 계산하고 하는 짓이니? 아니면 그냥 미련해서 이러는 거니? 진우가 합격 통보를 받기 전날 지수가 내민 낡은 통장을 보며 물었다. 지수는 무심하게 머리를 묶으며 대꾸했다. 계산했으면 진작에 당신 버리고 시집갔지. 내 인생 베팅한 거야. 당신이라는 우량주에 내 청춘 다 걸었다고. 무서운 여자네. 그럼 나 나중에 배당금 많이 줘야겠네. 배당금 필요 없어. 원금 회수만 해줘. 당신이라는 인간. 그 온전한 하나면 돼. 딴 생각하면 나 당신 죽이고 나도 죽어, 알았니? 지수의 말투는 날카로웠지만 그 안에는 비장함이 서려 있었다. 두 사람의 대화는 사랑의 속삭임이라기보다 생애의 벼랑 끝에서 나누는 서약에 가까웠다. 어느 눈 오던 밤, 두 사람은 좁은 방 안에서 하나의 이불을 나눠 덮고 앉아 있었다. 진우는 지수의 거칠어진 손을 자기 손바닥 사이에 넣고 비벼주었다. 미안하다, 기수야. 너 이런 손 아니었는데. 지수는 말어긴 남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다. 미안해하지 마. 당신이 미안해하면 내 정성이 가엾어지잖아. 그냥 나중에, 우리 아주 나중에, 등 따숩고 배부른 날 오면, 그때 오늘 이 눈 오던 밤만 잊지 마. 그럼 돼. 사람이 사람을 믿는다는 건 그 사람의 현재가 아니라 그 사람이 보여줄 미래의 단면을 미리 당겨다 쓰는 일이다. 지수는 그날 밤에 온기 하나로 이후 20년의 세월을 견뎌냈던 것이다. 진우는 지수의 손가락에 은색 실반지를 끼워주며 단호하게 말했다. 지금은 이거지만 20년 뒤엔 이거보다 10,000배는 비싼 거로 바꿔줄게. 아니, 네 손가락 마디마디에 다 끼워줄게. 지수는 피식 웃으며 답했다. 10,000배면 얼마야? 계산 안 되니까 그냥 당신 마음을 10,000배로 줘. 그게 더 비싸니까. 그때의 진우는 세상에서 가장 찬란한 주인공이었고 지수는 그의 유일한 구원자였다. 약속해. 내가 성공해도, 네가 늙어도
우리가 이 단칸방 냄새를 잊어도 넌 내 인생의 영원한 퍼스트레이디라는 거. 그것은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맹세였고 지수는 그 명대사를 가슴에 박은 채 제 인생을 기꺼이 던졌다. 청담동의 한 카페는 지나치게 매끄러웠다. 대리석 바닥은 구두굽 소리를 날카롭게 튕겨냈고 공기 중에는 고가의 원두 탄내와 인공적인 바닐라 향이 뒤섞여 있었다. 지수는 맞은편에 앉은 24세 여자 수진을 보았다. 여자의 피부는 잘 익은 복숭아처럼 팽팽했고 손톱에는 조개 껍데기 같은 연분홍 네일이 입혀져 있었다. 지수는 테이블 아래로 자신의 손을 감추었다. 멸치똥을 떼고 불판을 닦으며 굳은 살이 박인 세월의 지문이 화석처럼 굳어진 그 손을 수진이 마시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속 얼음이 달그락 소리를 냈고 그 소리는 지수의 신경을 긁는 금속성 비명처럼 들렸다. 여자의 저음은 무기라기보다 흉기에 가까웠다. 지수는 여자의 얇은 목덜미와 그 위로 흘러내린 잔머리를 보며 자신의 몸 안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리는 환각을 겪었다. 그것은 거대한 모래성도 아니고 단단한 바위도 아니었다. 아주 얇고 투명한 유리창들이 수천 장씩 겹겹이 깨져나가는 소리였다. 여자의 웃음소리가 들릴 때마다 지수의 가슴 속에서는 검은 잉크가 번져나갔다. 저 아이는 알까? 저 매끄러운 피부 아래에 흐르는 시간이 얼마나 잔인하게 나를 통과해 갔는지. 지수는 자신이 소리 없이 비명을 지르는 식물처럼 느껴졌다. 뿌리는 말라 비틀어졌는데 잎사귀만 먹지로 초록을 흉내내고 있는 고사무. 이것은 단순한 연애 사건이 아니었다. 박경리 대지의 한 귀퉁이가 무너지는 것과 같은 생존의 위계가 뒤흔들리는 일이었다. 지수가 20년 동안 피땀 흘려 일군 영토 위로 아무런 노동의 대가도 지불하지 않은 이방인이 무혈립성한 것이다. 수지는 지수의 과거를 먹고 자란 진우의 여유를 탐닉하고 있었다. 지수가 굶주리며 쌓아올린 곳간의 문을 아무런 죄책감 없이 열어젖힌 어린 찬탈자. 지수는 이 대면이 단순한 치정극이 아니라 빼앗긴 제국을 되찾으려는 폐위된 왕비의 처절한 복구 작업임을 직감했다. 말해봐, 우리 남편이 너한테 뭐라고 하니? 집안에 정 떨어진 여자가 하나 앉아 있다고 하디? 아니면 자길 이해 못하는 속물만 남았다고 하디? 지수가 악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물었다. 수지는 당황한 듯 찻잔을 만지작거리다 대답했다. 그냥 괴로워 보이셨어요. 저랑 있으면 숨을 쉬는 것 같다고. 숨, 그 사람 숨통. 내가 20년 동안 인공호흡해서 살려놓은 거야. 네가 지금 마시는 그 공기. 그거 다 내 폐부에서 나온 거야. 내가 숨을 틔워준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 인생에 산소 도둑질하러 온 거라고. 지수의 말은 메스처럼 정확했다. 사랑, 내가 하는 건 사랑이 아니라 분에 넘치는 쇼핑이야. 남이 평생 할부 갚아놓은 명품 인생에 무임승차하는 거, 그거 되게 없어 보여 알아. 지수는 순간적으로 수진의 눈에 서린 공포를 읽었다. 저 어린 여자도 결국은 누군가의 귀한 딸일 것이고 쟨 아름의 상처를 안고 이 도시의 화려함에 눈이 멀어 길을 잘못 든 가여운 영혼일지 모른다. 지수는 치밀어 오르는 살의 뒤편에서 서늘한 슬픔을 느꼈다. 너도 결국 나처럼 되겠지. 저 남자의 변덕이 또 다른 젊음을 찾아 떠날 때 너도 지금의 나처럼 이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에서 무너질 거야. 미움은 타오르다 재가 되었고 그 자리에 인간이라는 종이 가진 근원적인 고독만이 남았다. 지수는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을 죽이러 온 적 앞에서 동병상련의 비애를 느꼈다. 지수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던졌다. 이게 뭐예요? 수진이 물었다. 내 미래 아니, 내가 감당해야 할 영수증. 지수는 선글라스를 끼며 천천히 일어났다. 그 사람, 몸만 가 이 집, 차, 통장, 심지어 입고 있는 팬티 한 장까지 다 내 병이거든. 넌 이제 외로운 중년 남자가 아니라 알 거지 아저씨를 사랑해야 할 거야.
진정한 사랑을 증명할 기회를 주는 거니까 고맙게 생각해. 지수는 카페 문을 나서며 멈춰서서 뒤를 돌아보았다. 아, 참고로 난 내 물건 남 주는 건 괜찮은데 남이 내 거 훔쳐가는 건 못 참거든. 넌 이제부턴 아라는 제왕을 만나게 될 거야. 기대해. 내 복수는 촌스럽게 머리채 잡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을 우아하게 말려죽이는 거니까. 밤 11시. 거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현관 복도에는 진우의 이태리제 수트와 구두, 골프채들이 짐작처럼 팽개쳐져 있었다. 거실 한복판에 우두커니 선 진우의 그림자가 불빛에 길게 늘어졌다. 그는 제 집임에도 불구하고 길 잃은 불황자처럼 어깨를 움츠린 채 소파에 정자세로 앉아있는 지수를 내려다보았다. 지수의 앞에는 식어버린 차 한 잔과 그가 수진에게 보낸 보고 싶다. 나의 오아시스라는 메시지가 출력된 종이 뭉치가 놓여 있었다. 종이의 날카로운 모서리가 형광등 불빛을 받아 서슬퍼런 칼날처럼 빛났다. 지수는 자신의 몸이 거대한 얼음 덩어리가 된 것 같다고 느꼈다. 심장 속에서 흐르던 피는 이미 굳어 결정을 이뤘고 숨을 쉴 때마다 폐부에서 서늘한 냉기가 새어나왔다. 맞은편에 선 남자는 20년을 함께 살았던 반려자가 아니라 처음 보는 낯선 짐승이었다. 그가 입을 열 때마다 투명한 유리 파편들이 허공을 날아다니며 지수의 얼굴을 그어댔다. 눈에 보이지 않는 상처에서 붉은 눈물 대신 하얀 소금 가루가 흘러내리는 환각. 그녀는 생각했다. 저 남자의 목소리가 닿는 곳마다 내 세상은 눈사태처럼 무너지고 있구나. 앉아. 서서 피해자 코스프레 하지 말고. 지수의 목소리는 건조하고 단호했다. 진우가 헛기침을 하며 소파 끝에 걸터 앉았다. 지수야, 이건 네가 생각하는 그런 단순한 게 아니야. 나도 힘들었어. 너의 그 완벽주의, 그 숨 막히는 도덕적 잣대. 나 이 집에서 숨 쉴 구멍이 필요했다고. 숨 쉴 구멍? 그래서 24살짜리 폐활량을 빌렸니? 내 폐는 20년 동안 내가 먹인 보약으로 숨쉬고 내 심장은 내 적금 통장으로 뛰고 있는데 어디서 감히 산소 부족을 운운해. 말 좀 예쁘게 안 돼?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는 거잖아. 실수. 길 가다 넘어지는 게 실수고 밥 먹다 혀 깨무는 게 실수야. 6개월 동안 오피스텔 보증금 내주고 명품 가방 사 나르고 오아시스 어쩌고 손가락 놀린 건 설계 고 범죄야. 단어 선택 똑바로 해. 내 지능이 바닥인 건 알았지만 인성까지 바닥일 필요는 없잖아. 진우는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다. 내가 나를 사람 대접 안 한 게 먼저야. 내가 밖에서 돈 벌어올 때 넌 뭐 했는데? 넌 그냥 안방마님 노릇하면서 내 단점만 찾았지. 지수는 헛웃음을 터뜨렸다. 이 싸움은 단순히 남녀의 치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박경리 대하소설 속에서 가문을 일으키기 위해 헌신한 여인과 그 토양 위에서 권력을 쥐자마자 뿌리를 잊어버린 한 남자의 비극적 업보였다. 내가 번 돈? 그 돈의 씨앗이 어디서 나왔는지 잊었니? 내 친정아버지 유산, 내 청춘, 내가 식당에서 불판 닦으며 모은 그 푼돈들이 내 고시 공부 뒷바라지 비용이었어. 이 집에 벽돌 한 장, 내가 입은 그 비싼 팬티 한 장까지 다 내 피의 기록이야. 넌 내가 성주인 줄 알지? 아니, 넌 내가 고용한 관리인일 뿐이었어. 그런데 관리인이 주인의 곳간을 털어 딴살림을 차려. 지수의 눈가에 처음으로 이슬이 맺혔다. 분노보다 깊은 곳에 자리한 한 인간에 대한 근원적인 슬픔이었다. 진우야, 나는 내가 늙어가는 게 좋았어. 내 눈가에 주름이 생길 때마다 우리가 함께 보낸 시간이 거기 담겨 있다고 생각해서 안심했어. 그런데 너는 내 주름을 부끄러워해서 그 주름을 지워줄 어린 여자를 찾아간 거니? 너는 너 자신을 배신한 거야. 그 애가 사랑한 건 내가 아니라 내가 만들어 놓은 성공한 중년이라는 껍데기뿐인데 넌 내 알맹이를 스스로 쓰레기통에 처박은 거라고.
진우의 고개가 툭 떨어졌다. 지수의 말은 배질보다 아프게 그의 양심을 후벼 팠다. 지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 대형 거울 앞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옆에 있던 크리스탈 화병을 들어 거울을 향해 내던졌다. 챙그랑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거울이 수천 개의 파편으로 조각났다. 비명을 지르는 진우를 뒤로하고 지수가 차갑게 속삭였다. 보여? 이게 지금 내 모습이야. 조각조각 박살나서 절대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쓰레기 더미. 그녀는 현관문을 열어젖혔다. 복도에 던져진 그의 짐들을 가리키며 쐐기를 박았다. 나가. 내가 말한 그 오아시스로 가든 사막에 가서 타 죽든 상관 안 해. 대신 명심해. 내가 이분 나가는 순간 내 인생에 재벌은 있어도 가족은 없어. 그리고 내가 누리던 그 모든 우아한 일상은 오늘부로 유료화될 거야. 내가 청구할 위자료 고지서 기대해도 좋아. 난 아주 비싼 여자거든. 지수는 진우를 당장 내쫓지 않았다. 성급한 감정의 분출은 하책. 임을 그녀는 대하소설의 수많은 몰락사를 통해 배웠다. 진우가 쌓아올린 사회적 지위, 그가 가진 인맥, 그리고 그가 당연하게 누려온 경제적 풍요는 모두 지수의 20년 노동이 퇴적되어 만들어진 비옥한 영토였다. 지수는 이제 그 영토의 소유권을 온전히 환수하기 위한 토지조사에 착수했다. 적을 성 밖으로 내몰아 야생의 자유를 주는 대신 성 안에 가두어 서서히 말려 죽이는 은밀한 고립작전. 이것은 단순한 이혼이 아니라 빼앗긴 주권을 되찾는 독립전쟁의 시작이었다. 다음 날 아침, 식탁 위에는 평소와 다름없는 정갈한 밥상이 차려졌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쌀밥과 노릇하게 구운 굴비, 그리고 잘 익은 김치. 그러나 그 식탁의 공기는 쇠비린내보다 차가웠다. 진우는 가시방석에 앉은 듯 굴비살을 깨작거렸다. 지수는 무심하게 신문을 넘기며 커피를 마셨다. 갓 구운 토스트의 고소한 냄새가 진우의 코끝을 찔렀지만 그는 그 냄새가 마치 장례식장의 향 냄새처럼 느껴졌다. 지수의 손가락 끝에 들린 은색 포크가 아침 햇살에 번득일 때마다 진우는 자신의 목줄기가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생활의 평온함이 가장 잔인한 고문이 될 수 있음을 그는 비로소 깨닫고 있었다. 지수의 내면은 거대한 빙하가 되어가고 있었다. 겉으로는 고요한 수면 같았으나 수면 아래에서는 거대한 얼음 덩어리들이 서로 부딪히면 알카로운 소리를 냈다. 그녀는 이제 남편의 얼굴을 보아도 통증을 느끼지 않았다. 대신 그가 말을 할 때마다 그의 입술 근처에서 검은 벌레들이 기어 나오는 환영을 보았다. 저 입으로 사랑을 말하고 저 입으로 젊은 육체를 탐했겠지. 지수는 자신의 감정을 하나씩 냉동시켰다. 슬픔은 딱딱한 결정체가 되어 가슴 깊은 곳에 박혔고 이제 그녀는 그 결정을 만지며 스스로를 날카롭게 갈았다. 그녀는 이제 사람이 아니라 단단하게 벼려진 하나의 의지였다. 밥이 넘어가니? 대단한 식욕이야. 하긴 염치가 없으면 소화력이라도 좋아야 생존이 가능하겠지. 지수가 신문을 접으면 악게 읊조렸다. 진우가 숟가락을 탁 놓았다. 지수야, 제발. 어제 다 끝난 얘기 아냐? 나갈게. 나간다고. 누구 맘대로? 넌 못 나가. 네가 이 집에서 나가는 건 내 몸뚱아리에 걸친 모든 허울을 다 벗어놓고 알몸이 됐을 때뿐이야. 지금 나가면 넌 피해를 입어 가출한 가장이 되겠지만 내가 설계한 대로 나가면 넌 모든 걸 탕진하고 버림받은 페류나가 될 거니까. 내 시나리오대로 움직여. 그게 네가 나한테 진 빚의 이자야. 너 정말 독하다. 독한 게 아니라 정확한 거야. 넌 계산서도 안 보고 공짜 밥 먹으려는 도둑놈 신보잖아. 난 그 밥값, 소수점 자리까지 다 받아낼 생각이고. 지수는 절망하는 진우의 뒷모습을 보며 문득 서글퍼졌다. 저 남자를 무너뜨리는 것이 결국은 내 삶의 절반을 부정하는 일임을 왜 모르겠는가? 하지만 용서란
상대가 자신의 죄를 온전히 마주했을 때 비로소 시작되는 신의 영역이다. 지금의 진우는 그저 매를 피하고 싶은 아이일 뿐 자신이 파괴한 신뢰의 무게를 전혀 모른다. 지수는 그를 미워하는 마음보다 저렇게 작아져 버린 인간을 한대 신처럼 받들었던 자신의 어리석음이 더 가여웠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한다는 건 그 사람의 바닥까지 함께 껴안겠다는 서약인데 내 바닥은 너무나도 축축하고 더럽구나. 지수는 마른 입술을 깨물며 제 안의 연민을 거두어 들였다. 지수는 진우의 휴대폰을 가볍게 빼서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마침 오아시스라는 이름으로 메시지가 도착해 있었다. 오빠, 언제 와? 보고 싶어. 지수는 진우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화사하게 웃었다. 답장해. 지금 아내한테 전 재산 상납 중이라 바쁘다고 알거지 돼서 갈 테니까 따뜻하게 맞아달라고도 써. 그 애의 사랑이 진짜라면 너의 가난함까지 사랑해주겠지. 안 그래? 진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지수는 우아하게 자리에서 일어나며 덧붙였다. 걱정 마. 내가 너희 둘 아주 특별한 곳으로 신혼여행 보내줄게. 법원이라는 이름의 아주 긴 여행지로. 너 소송 비용 많이 들 거야. 그의 가방 팔아서 변호사비 돼야 할지도 모르는데 벌써부터 설레지 않니? 사회적 지위란 한 인간이 평생을 걸쳐 일궈온 평판의 성벽이다. 진우는 그 성벽이 자신의 능력으로만 세워진 줄 알았으나 그 기저에는 지수의 인내와 헌신이라는 거대한 주춧돌이 박혀 있었다. 지수는 이제 그 돌을 하나씩 베내기로 했다. 가문의 명예를 중시하던 진우의 문중 어른들, 그를 유능한 가장으로 신뢰하던 직장 상사들, 그리고 그와 이해관계로 엮인 인맥의 사슬들. 지수는 서두르지 않고 마치 대하소설의 복선처럼 은밀하고도 치밀하게 그를 고립시키는 운명의 그물을 자 내려갔다. 지수는 법무법인의 상담실에 앉아 있었다. 탁자 위에는 눅눅한 에어컨 바람과 함께 낡은 서류 냄새가 감돌았다. 변호사는 무표정한 얼굴로 진우의 법인카드 내역과 통화 기록이 담긴 두툼한 서류 뭉치를 넘겼다. 이 정도면 사회적으로 재기하기 힘드실 텐데요. 변호사의 말에 지수는 창밖의 회색빛 빌딩 숲을 보았다. 먼지 낀 창문 너머로 바삐 움직이는 사람들은 개미떼 같았다. 저 속에 진우도 섞여 있을 터였다. 지수는 서류 위에 찍힌 진우의 도장을 보며 그가 공들여 쌓아온 성공한 화이트 칼라의 껍데기가 벗겨져 나가는 소름 돋는 질감을 느꼈다. 추격은 소리가 없어서 더 잔인했다. 지수는 이제 그를 미행하지 않는다. 대신 그의 영혼이 거주하는 모든 장소에서 그의 이름을 지워나갔다. 지수의 내면은 이제 물기가 사라진 마른 계곡 같았다. 비가 내려도 적셔지지 않고 바람이 불면 그저 모래먼지만 날리는 황량한 풍경. 그녀는 문득 자신의 손을 보았다. 수천 장의 증거 서류를 넘기느라 종이에 베인 상처가 손가락 곳곳에 가느다란 붉은 선을 그리고 있었다. 그 선들이 마치 그녀의 심장을 칭칭 감고 있는 파열된 혈관처럼 느껴져 지수는 숨을 들이켜다 말고 가느다란 기침을 뱉었다. 내가 왜 이럴까 싶니? 억울해, 분해. 진우의 회사 이사회 전날 밤, 지수는 태연하게 그의 셔츠를 다리며 물었다. 진우는 사색이 된 채 그녀를 노려보았다. 너, 내 상무 승진 자리에 진정서 넣었지? 미쳤어? 내가 망하면 너한테 뭐가 남는데? 남는 거? 정의 구현이라는 아주 비싼 만족감. 진우야, 넌 내가 대단한 장수인 줄 알았지? 아니, 넌 그냥 내가 입혀준 갑옷 입고 폼 잡던 인형이야. 내가 갑옷 벗기겠다는데 무슨 말이 많아. 밖은 춥단다. 이제 내 맨몸으로 그 시베리아 같은 세상이랑 맞서봐. 아, 내일 회의실 분위기 참 상큼할 거야. 기대해. 진우의 무너지는 어깨를 보며 지수는 가슴 한구석이 아릿했다. 그를 파멸시키는 과정은 결국 지수 자신의 지난 20년을 쓰레기통에 처박는 일과 같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괴물이 되었을까? 지수는 다리미를 내려놓고 잠시 눈을 감았다. 사랑이 떠난 자리에는 증오가 아니라 텅 빈 구멍이 남는다더니 그 구멍 사이로 찬바람이 쌩쌩 불어왔다. 지수는 울지 않았다. 다만 저 가여운 남자가 자신의 바닥을 마주하고서라도 아주 조금은 인간다워지길. 그게 고작 그녀가 남긴 마지막 연민이었다. 지수는 진우의 가슴팍에 정갈하게 다려진 셔츠를 탁 던졌다. 내일 이거 입고 가. 인생의 마지막 피크인데 초라하면 안 되잖아. 지수야, 제발. 애원하지 마. 그건 내 오아시스 앞에서나 해. 그 애가 내 실직과 파상까지 사랑해준다면 나도 기꺼이 박수 쳐줄게. 근데 어쩌니? 내가 이미 그 애한테 내 신용불량 예고 통지서 보내줬는데 아마 지금쯤 짐 싸고 있을걸. 지수는 돌아서며 우아하게 미소 지었다. 내 복수의 장르가 바뀌었어. 시정극에서 느와르로. 넌 이제 엔딩 크레딧 올라갈 준비나 해. 주인공은 나니까. 인간의 욕망은 흔히 제 분수를 넘어서는 곳에서 파국을 맞는다. 진우가 꿈꿨던 젊은 사랑은 대지 위에 뿌리 내린 나무가 아니라 타인의 희생 위에 잠시 피어난 부초에 불과했다. 지수가 거두어들인 경제적 비호와 사회적 명성은 그 부초를 지탱하던 물줄기였다. 물이 마르자 부초는 순식간에 시들었고 그 자리에 남은 것은 타는 듯한 갈증과 업보의 자갈밭뿐이었다. 수진에게 진우는 이제 성공한 중년이라는 화려한 배경이 거세된 그저 늙고 초라한 채무자에 지나지 않았다. 오피스텔의 공기는 며칠 새 눅눅해졌다. 환기되지 않은 방 안에는 먹다 남은 배달 음식 냄새와 수진의 진한 향수 냄새가 뒤섞여 역한 기운을 내뿜었다. 진우의 구겨진 와이셔츠 소매에는 김치 국물이 튀어 있었고 그의 눈가는 충혈되어 퀭했다. 수진은 화장대 앞에서 요란하게 짐을 쌌다. 플라스틱 화장품 병들이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방 안을 메웠다. 진우가 그녀의 손목을 잡았으나 수지는 생선 가시를 발라내듯 차갑게 그 손을 쳐냈다. 그녀의 매끄럽던 피부는 이제 뱀의 비늘처럼 차갑고 낯설었다. 진우는 수진의 눈 속에서 거대한 공동을 보았다. 그곳은 이제 아무런 빛도 온기도 머물지 않는 텅 빈 방이었다. 자신이 오아시스라 믿었던 여자의 눈동자가 사실은 타들어가는 사막의 모래알이었다는 것을 그는 살이 타들어가는 고통 속에서 깨달았다. 아, 이것은 환각이었구나. 사랑이라 믿었던 감정은 얇은 얼음판 위에 쌓인 눈이었고 햇살이 비치자마자 더러운 흙탕물이 되어 흘러내렸다. 진우의 가슴 속에서는 무언가 우두둑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그것은 그가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던 인간으로서의 신락 같은 자존심이었다. 너, 지금 나가면 정말 끝이야.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진우가 갈라진 목소리로 소리쳤다. 수진이 선글라스를 끼며 코웃음을 쳤다. 어떻게 오긴 와이프 등골 빼먹고 왔지. 아저씨, 착각 좀 하지 마요. 내가 아저씨의 어절한 과거까지 사랑해 줄 줄 알았어? 난 아저씨의 현재를 샀던 거야. 근데 그 현재가 부도났잖아. 그럼 반품해야지. 안 그래? 수진아, 제발. 추하게 왜 이래? 오아시스라며. 오아시스 말랐으면 낙타는 더 나야지. 아저씨도 얼른 집구석으로 가봐요. 혹시 알아? 사모님이 불쌍해서 콩나물국이라도 끓여줄지. 떠나가는 수진의 뒷모습을 보며 진우는 비로소 지수가 견뎠을 고독의 무게를 가늠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상처가 가장 아프다 소리치지만 정작 타인의 심장에 박은 대못의 깊이는 헤아리지 못한다.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라고 묻던 이기적인 마음 뒤편으로 사람이 어떻게 사람에게 이러니라는 지수의 통곡이 환청처럼 들려왔다. 이제 진우에게 남은 것은 아무도 없는 방에서 마주할 서늘한 진실뿐이었다. 관계의 끝에서 인간이 마주하는 건 상대가 아니라
제 자신이 저지른 비겁함의 민낯이라는 그 지독한 진실 말이다. 그때 수진의 휴대폰으로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다. 발신리는 지수였다. 오아시스는 찾았니? 갈증 나면 연락해. 내가 어른보다 차가운 법적 대응 한 사발 준비해 뒀거든.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휴대폰을 떨어뜨렸다. 지수는 이미 수진에게도 공동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발송한 상태였다. 지수는 멀리서 이 모든 붕괴를 지켜보며 혼잣말을 뱉었다. 신기루가 무서운 건 사라져서가 아냐, 사라지고 난 뒤에 마주할 진짜 사막 때문이지. 자, 이제 진짜 지옥을 구경해봐. 입장료는 너희들의 남은 인생이야. 하늘에서 쏟아지는 빗줄기는 마치 땅의 모든 죄악을 씻어내리려는 신의 회말질 같았다. 20년 전 두 사람이 가난의 허울을 벗기 위해 피땀으로 일궈낸 이 집은 이제 거대한 심판의 성소가 되었다. 성문 밖으로 쫓겨났던 가문의 배신자 진우가 다시 그 성문 앞에 엎드렸다. 그것은 비굴한 생존의 본능이자 거스를 수 없는 인과응보의 순환이었다. 지수는 성벽 위에서 그를 내려다보는 폐위된 왕비가 아니라 스스로 왕관을 내려놓고 제3의 영토를 지키는 엄격한 지주의 눈빛으로 그를 응시했다. 빗물에 젖은 아스팔트 바닥은 기름 냄새와 흙탕물이 뒤섞여 번들거렸다. 진우는 그 축축한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한데 빳빳하게 날이 서 있던 그의 명품 수트는 물을 머금어 축 처진 넝마가 되었고 고가였던 구두는 진흙 범벅이 되어 가치를 잃었다. 빗물이 눈으로 들어가 따가웠지만 그는 닦아낼 엄두조차 내지 못한 채 헐떡였다. 지수야, 문 좀 열어줘. 그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혀 젖은 종이처럼 힘없이 찢어졌다. 비릿한 빗물 냄새와 그가 급하게 들이켰을 소주 냄새가 그의 비참함을 증명하고 있었다. 지수는 창유리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가만히 만져보았다. 차갑고 매끄럽고 단단했다. 그녀의 심장은 이미 오래전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것 같았다. 뒤돌아보는 순간 돌이 되어버린 비극의 주인공처럼 그녀도 지난 세월의 배신을 돌아보는 순간 온몸이 하얀 소금으로 굳어버린 것이다. 밖에서 울부짖는 남자의 소리가 고동막을 때렸으나 그것은 더 이상 그녀의 혈관을 흔들지 못했다. 아, 저 사람은 이제 배경이구나. 쏟아지는 빗줄기와 다를 바 없는 무의미한 소음. 그녀의 내면에는 이제 고요하고도 시린 백야가 찾아와 있었다. 인터폰 너머로 들리는 진우의 흐느낌에 지수가 차갑게 응대했다. 울어. 왜? 갈데가 없어서 서러워. 아니면 이제야 내가 아까워? 네, 그 얄팍한 눈물. 닫고 말해 역겨워. 지수야,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쳤었나 봐. 미친 게 아니라 만용을 부린 거지. 내가 가진 게 다 내 건 줄 알고 착각하지 마. 넌 이 집 문턱을 넘을 자격이 없어. 내 발밑에 묻은 그 더러운 흙, 이 집 마루에 한 점이라도 묻히는 꼴 못 봐. 내가 있을 곳은 거기가 아니라 내가 버린 그 길바닥이야. 거기서 내가 망쳐놓은 시간들이랑 같이 늙어 죽어. 비를 맞으며 떠는 진우의 어깨를 보며 지수는 가슴 한편이 저릿했다. 미워서가 아니라 인간이라는 존재가 저토록 나약하고 어리석다는 사실이 사무치게 가엾어서였다. 너도 아프겠지. 하지만 내 아픔은 내가 저지른 업의 무게고 내 아픔은 내가 던진 돌에 맞은 흉터야. 각자의 아픔은 각자가 지고 가는 게 인생의 예의야. 지수는 그에게 우산을 내밀어 주는 대신 거실에 불을 껐다.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스스로의 밑바닥을 온전히 들여다볼 수 있는 어둠을 선물한 것이었다. 잘 가라. 진우야, 이제 우린 서로에게 아무것도 아니어야 해. 지수는 창문 커튼을 완전히 닫으며 혼잣말을 뱉었다. 내 인생의 1막은 심파였고 2막은 복수극이었어. 근데 3막은 뭔 줄 아니? 바로 나라는 장르야. 그녀는 비 맞은 남편의 통곡을 뒤로한 채 와인 한 잔을 따랐다.
무릎 꿇는다고 다 용서받으면 이 세상에 연출가는 왜 있고 작가는 왜 있겠어? 미안하지만 이번 신 엔딩은 내가 생각한 재결합이 아니야. 넌 그냥 내 화려한 독립 축하쇼의 엑스트라일 뿐이니까. 자, 이제 내 인생에서 퇴장해 줘. 듀. 지수의 인생에서 진우의 아내라는 수식어가 탈거된 자리는 거대한 공동이 아니었다. 그것은 새로운 씨앗을 품기 위해 뒤엎어진 비옥한 개간지였다. 가문의 흥망성쇠를 한 남자의 출세에 걸었던 구시대적 업보를 끊어내고 지수는 이제 자신의 손으로 직접 운명의 지도를 그리기 시작했다. 경기도 변두리의 작은 가마터. 그곳은 지수가 20년 전 잃어버렸던 잘 아는 영토를 수복하기 위한 최전방 기지였다. 그녀는 이제 누군가의 보조자가 아닌 자기 삶의 유일한 입법자이자 집행관으로 우뚝 섰다. 작업실 안은 눅눅한 흙내음과 장작 타는 냄새로 가득했다. 지수는 고무장갑을 벗어 던지고 맨손으로 차가운 점토를 주물렀다. 손톱 밑에는 거친 흙이 박혔고 팔등에는 가마의 열기에 그을린 자국이 훈장처럼 남았다. 물레가 돌아가는 소리는 거칠고 정직했다. 윙윙거리는 기계음 사이로 흙덩이가 제 모양을 잡기 위해 몸을 뒤트는 감각이 손바닥을 타고 전해졌다. 땀방울이 콧등을 타고 흙 위로 툭 떨어졌다. 그것은 비굴한 눈물보다 훨씬 짜고 묵직한 생존의 습기였다. 지수는 그 흙탕물 속에서 비로소 자신이 살아있는 짐승임을 느꼈다. 흙은 고통을 기억하는 몸이었다. 지수가 힘을 줄 때마다 점토는 비명 없이 짓눌렸고 다시 그녀의 손길에 의해 가느다란 목을 세웠다. 그녀는 생각했다. 나의 상처도 이 흙처럼 부드러워질 수 있을까? 가마속에서 1300도의 불길을 견딘 그릇들은 가끔 제 몸을 스스로 깨뜨려 투명한 균열을 만들었다. 그 균열은 흉터가 아니라 뜨거움을 견뎌낸 영혼이 밖으로 내뱉는 숨구멍 같았다. 지수는 이제 거울 속에 자신을 보지 않는다. 대신 자신이 빚은 그릇에 깨진 틈을 들여다본다. 그 틈 사이로 시린 빛이 스며들 때마다 그녀의 마음속 얼음 기둥이 조금씩 녹아 투명한 액체가 되어 흘러내렸다. 이 작품, 작가님 상처를 전시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기술을 뽐내시는 건가요? 지수의 첫 개인전, 명성 있는 갤러리 관장이 날카롭게 물었다. 지수는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샴페인 잔을 들고 대답했다. 지수의 첫 개인전, 명성 있는 갤러리 관장이 날카롭게 물었다. 지수는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샴페인 잔을 들고 대답했다. 상처를 전시하기엔 공간이 너무 좁네요. 제 기술을 뽐내기엔 관장님 안목이 너무 높으시고 이건 그냥 생존 보고서예요. 나 아직 안 죽고 이렇게 예쁘게 살아있다는 아주 무례하고 오만한 증명서요. 말이 좀 거칠어지셨네요. 예전엔 안 그러셨는데. 예전엔 남의 대본대로 연기하느라 바빴거든요. 지금은 제 대사는 제가 써요. 불편하시면 안 들으셔도 되는데 아마 계속 듣게 되실걸요? 제 작품이 좀 중독성이 있거든요. 지수는 전시관 구석에 놓인 작은 다랑 아리를 쓰다듬었다. 찌그러지고 투박한 그 모양새가 꼭 자기 같았다. 완벽하지 않아도, 매끄럽지 않아도 누군가의 갈증을 채워줄 물 한 잔을 담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 아닐까. 사람이 사람한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용서가 아니라 그 사람 없이도 내가 아주 잘 살고 있다는 평화야. 지수는 이제 진우를 원망하지 않았다. 그가 아니었다면 이토록 단단하고 아름다운 나를 만날 기회도 없었을 테니까. 아픔도 오래 묵히면 약이 된다는 걸 지수는 가마터에 긴 밤을 보내며 비로소 배운 것이다. 전시회장 입구에 거대한 화환이 도착했다. 보낸 이는 알거지 된 전 남편. 지수는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비서에게 말했다. 이 화환, 저기 화장실 앞에 둬. 돛이 아깝긴 한데 그 인간이랑 제일 잘 어울리는 위치잖아.
그때 멀리서 초라한 행색의 진우가 전시장 안으로 들어오려다 보안 요원에게 제지당하는 모습이 보였다. 지수는 선글라스를 우아하게 고쳤으며 한 걸음 내디뎠다. 신경 쓰지 마세요. 제 드라마에 시즌2는 없거든요. 이미 끝난 조연은 무대 밖으로 나가는 게 예의니까. 지수는 가장 화려한 조명 아래서 카메라를 향해 미소 지었다. 자, 이제 제 진짜 쇼타임을 시작해 볼까요? 이번엔 해피엔딩이 확실하거든요. 그로부터 5년의 세월이 흘렀다. 20년의 세월이 업의 적체였다면 지난 5년은 그 퇴적된 고통을 자양분 삼아 홀로 일어서는 자아의 건국사였다. 지수는 이제 누군가의 아내로 정의되지 않는 세계적 도예가 강지수라는 독자적인 영토를 가진 주권자가 되었다. 파리 루브르 전시관의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에 놓인 그녀의 다랑아리들은 한 여인의 순환사가 어떻게 인류 보편의 미학으로 승화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엄한 기록물이었다.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제 그녀를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나아가는 길을 닦는 거대한 동력이 되었다. 전시장은 화려한 샴페인 기포와 세련된 불어 소리로 가득했다. 지수는 그 화려함 속에서도 자신의 손마디에 박힌 굳은 살의 감각을 잊지 않았다. 그것은 흙을 치대고 불꽃을 다스리며 얻은 노동하는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정직한 훈장이었다. 그때 전시장 구석에서 퀴퀴한 담배 냄새와 달근 구두약 냄새가 섞인 이질적인 공기가 느껴졌다. 고개를 돌리자 그곳에 진우가 서 있었다. 기시해진 코트, 초점을 잃은 눈동자, 그리고 알코올로 인해 거칠어진 피부. 그는 마치 빛나는 전시장 안에 잘못 들어온 얼룩진 그림자 같았다. 5년의 세월은 성공한 예술가와 몰락한 불황자의 거리를 광년의 차이로 벌려놓았다. 지수는 그를 보았으나 더 이상 가슴속에서 유리 조각이 튀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대신 아주 깊고 맑은 호수 위로 깃털 하나가 가만히 내려앉는 고요함을 느꼈다. 그녀의 상처는 이제 흉터가 아니라 투명한 유약 아래로 비치는 하얀 소금 무늬가 되었다. 아, 저 사람은 이제 내가 빚은 항아리 속의 먼지보다 가볍구나. 한때 자신의 온 세상을 무너뜨렸던 남자가 이제는 그저 배경의 일부로 흩어지는 환각. 지수는 자신의 몸이 빛을 통과시키는 얇은 도자기처럼 느껴졌다. 이제 그녀 안에는 어떠한 어둠도 머물 공간이 없었다. 진우가 주춤거리며 다가와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다. 지수야, 나 기억하니? 나 정말 많이 후회했어. 지수는 샴페인 잔을 든 채 마치 처음 보는 취객을 대하듯 서늘하고 우아하게 대꾸했다. 기억이라니요. 기록은 남아있죠. 제 인생에 가장 형편없었던 오타 같은 걸로. 후회는 당신 전공이니까 마음껏 하세요. 근데 내 전시장에서 당신 그 누추한 감정 전시하지 마. 내 작품들 같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그렇게 차가워질 수 있어? 우리 20년이야. 20년? 아니, 그건 내가 내 인생 무단횡단한 시간이지. 이제 통행료는 다 받았으니까 내 눈앞에서 영원히 퇴장해줘. 넌 이제 내 대본에 지문조차 안 남는 엑스트라니까. 떠나가는 진우의 뒷모습을 보며 지수는 나직이 읊조렸다. 미안해하지도 마. 미안해하면 우리가 사랑했던 그 찰나의 진심까지 가짜가 되니까. 그녀는 깨달았다. 삶은 복수를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복수가 더 이상 무의미해지는 경지에 이르는 것임을. 아팠던 시간도 배신의 시린 계절도 결국은 나를 완성하기 위해 거쳐야 했던 필연적인 소금 기둥의 밤이었음을. 지수는 자신을 아프게 한 모든 것들을 향해 마음속으로 작별을 고했다. 애썼다. 나를 통과해간 모든 고통들아. 덕분에 내가 이렇게 단단해졌다. 지수는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전시장 중앙으로 걸어나갔다. 그녀의 목에 걸린 다이아몬드보다 더 빛나는 건 스스로를 사랑하기로 한 여자의 당당한 미소였다. 작가님, 다음 작품의 주제는 무엇인가요? 기자가 물었다.
지수는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하며 임팩트 있게 답했다. 나라는 장르의 완성요. 누군가의 아내로 시작해서 배신의 조연을 거쳐 이제야 내 인생의 단독 주연이 됐거든요. 이제부턴 오로지 저만을 위한 화려한 엔딩 크레딧을 올릴 생각입니다. 기대해도 좋아요. 제 인생은 지금부터가 진짜 본편이니까. 지수는 전시장을 나와 파리의 밤거리를 걸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뺨을 스쳤지만 더 이상 시리지 않았다. 그녀의 발자국마다 하얀 소금 가루가 날리는 것 같았고 그 소금은 이내 은하수처럼 빛나며 그녀가 걸어갈 길을 비추었다. 과거는 소금이 되어 땅을 다졌고 현재는 불꽃이 되어 도자기를 굽는다. 그리고 미래는 오로지 그녀만의 빛으로 빚어질 것이다. 이 이야기는 창작 소설이며 실제 인물이나 단체와는 무관합니다. 모든 등장인물의 이름과 개인정보는 보호되었습니다.